네, 한 번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개구리. 안녕하세요. 격주로입니다. 저는 스씨고요.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른 환경에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화는 저희가 특집으로 기획하고 있는 인터뷰 시리즈의 제 1화가 되겠습니다. 이 인터뷰 시리즈는 저희가 평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탐구하던 관객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관객의 전시 경험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예술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념비적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여기 김영주 전시 디자이너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디자인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김용주입니다. 오늘 더운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그러면 디자이너님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용주 전시 디자이너님은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팀 소속으로 계시고 2010년부터 제1호 공간 전문 전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일을 하셨고 또 해외 미국 보스턴의 피보디 에섹스 박물관에서도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만큼 대표적인 전시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몇 가지만 추려봤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2019년 작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던 대안적 언어 아스거윤 사회운동가로서의 예술가전, 그리고 2016년에서 17년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린 개관 30주년 특별전인 공간 변형 프로젝트 상상의 항해전, 그리고 2016년에 이중섭 100년의 신화전, 2014년 그림일기 정기용 건축 아카이브전, 그리고 또 2012년에 오늘의 작가상, 같은 연도에 한국의 단색화 전시 등등 굉장히 다양한 전시를 디자인을 하셨고, 또 이러한 전시들이 해외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아서 되게 많은 국제 무대에서 수상을 하신 경험도 있으세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셨고, 또 독일 디자인 어워드, 그리고 많이들 아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이렇게 전시로 수상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책도 내셨더라고요. 2017년에 전시 A to Z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전시 전문가분들과 함께 전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뭐 이론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실무 자료들도 함께 담은 그런 전시 입문서이자 교과서 같은 그런 책도 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네,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기관 자체는 휴관을 하고 있어요. 휴관을 하고 있는데 전시는 일정대로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오픈을 한다는 개념이 실질적 관객을 그 물리적 장소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픈을 준비해놓고 이것을 온라인 컨텐츠로 변환하는 한 번의 과정을 또 통해서 지금의 약간 특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컨텐츠를 쉐어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좀 2차적인 논의들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휴관이기 때문에 쉬지 않느냐라고 묻는데 그렇지는 않고 계속 일정대로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도 같이 디자인을 하신다거나 사실 참여를... 지금 저희 분야가 함께 공부를 하고 연구해야 되는 시점이 본의 아니게 선택적이지 않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익스비션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과연 저와 같은 공간 디자이너는 어떤 부분들을 더 특화시키고 어떤 부분들을 더 연구해 나가야 되는지가 실은 당면 과제와 고민거리로 좀 부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구글 아트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같이 이거를 컨텐츠화 시키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게 지금 많이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물성이 있는 장소 베이스의 전시 공간 경험을 다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 만약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변환될 때 오프라인 조건을 가장 중시했던 것에서 구조적인 거나 아니면은 구성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를 겪어야 하는가. 그러니까는 조금 더 온라인에 적합한 구조 환경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스펙터클이라든지 아니면 내러티브라는 것들이 온라인 환경에서도 다 그대로 담길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또 태도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막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 상황 속에서 가야 하는 방향이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잠깐 그 다른 얘기를 먼저 해버렸는데 네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제 또 바쁘신 와중에 오셔가지고 와주셔서 굵고 짧게 좀 인터뷰를 네네.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관심사도 그렇고 이제 디자이너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좀 오늘 질문이 관객에게 포커스를 맞춘 그런 주제들로 한번 질문을 준비해봤고 그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기본적인 전시 디자인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여러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신 경력이 있으신데 그 수상 카테고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작품은 굉장히 물리적인 것인데 그것이 관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굉장히 비물질적인 과정이고 또 그거를 그 전시 공간 안에서 구성하고 또 도구를 활용해서 가능하면 그 구체적인 경험으로 풀어내는 것이 그게 전시 디자인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님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실 때 전시 디자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관객이랑 전시랑 잘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통 이제 구상을 하시는 편이고 또 이제 물리적인 해결책으로는 어떻게 그거를 실현을 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학예사의 영역과 전시 디자인의 영역이 언제부터 협업에 들어가는지 또 그 부분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그 과정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전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주제 선정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그 기획을 하는 큐레이터 분들이 이제 설정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작가의 선정과 작품의 선정은 기획의 고유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컨텐츠 큐레이터의 역할이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충 나는 A라는 작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작품을 셀렉하는 과정이 있으면 대략적인 생각과 의도, 출품되려고 하는 그 작품의 리스트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때부터 공간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시각적인 큐레이팅을 맡는 파트인 거죠. 그래픽과 공간 디자이너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시각물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작품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노출할지 아닐지 또는 텍스트로 이것을 이미지화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결정을 하고요. 공간 디자이너는 작품의 사이즈, 물리적인 상황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획자가 이 전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포커스예요. 그 다음은 기획자가 고민하는 영역과는 조금 다르게 어디서 전시를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그 어디서는 다음 문제하고도 좀 맞닿는 게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의 대부분은 기획자의 메시지, 작가의 철학,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공간이 갖고 있는 한계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공간이 항상 정제되어 있는 이 제도적인 화이트 큐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뭐 층고가 낮다거나 또는 뭐 진행을 쭉 해야 되는 공간 속에서 창문이 나 있다거나 기둥열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조건들이 사실은 아이디어 출발 조건일 수도 있는 게 작품의 요소들, 주어진 조건들을 매칭하다 보면 사실은 아주 걸림돌을 작용했던 공간의 가장 마이너한 조건들이 가장 특징적 조건으로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논의하면서 끌어가고
첫 번째 조닝적인 부분들이 나오면 그 기획 큐레이터하고 어떤 식으로 내러티브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든지, 기획자분이 처음에는 시간 순으로 작가의 작품을 나열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이 시간은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바톤을 받는 시기이기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기획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동시대의 가장 절필작부터 시작해서 초기작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들을 이제 주고받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출품 리스트는 더 이제 확실한 대여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확정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작품들이 들어갈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은 굉장히 먼 스케일로부터 시각적인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다가가게 하고, 어떤 부분들은 전혀 눈에 띄지 않다가 돌아서는 코너에서 갑작스럽게 만나게 한다거나 하는 그 전략들을 또 구성하거든요. 그러면서 비디오 매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운드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전시의 효과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현장 설치가 들어가면서 그래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같이 트랙을 가져가는 게 도록이라고 하는, 책을 편집하고 인쇄하는 프로세스가 같이 진행되는 순으로 해서 약간 하나 다음에 하나이기보다는요, 하나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는 구간을 지나서 같이 협업해서 아이디어를 쌓고 다시 실제화하는 구간에서는 또 각자 역할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으로 해서 단선적인 프로세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또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시 디자인이 국제 어워드에 출품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전시라는 공간은 얼마 전만 해도 정제된 조건, 그러니까는 일부러 인상 지우기를 하고 그 안에 이제 작품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실천적 조건으로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터뷰의 취지만큼 관람자가 전시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면서 기획자의 메시지와 보이스가 어떻게 그들에게 잘 소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달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표현 매체도 다가서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국제 어워드에 트라이하는 조건이 좀 됐었고, 또 카테고리 안에서는 실질적 표현을 어떻게 하였는가로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파트로 트라이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향점이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발현됐는가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왜 했는가에 방점을 두고 간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으로 이게 트라이가 돼서 전시 디자인의 영역이 그쪽에서 다뤄지는 것은 이것을 왜 행하였는가에 대한 이슈하고도 맞닿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시를 점점 이제 관객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그 관객의 성향도 이제 고려를 하면서 많이 이제 디자인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고 이제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이 이제 다양한 전시들을 하는 공간은 이제 개별 전시마다 예상하게 되는 주요 관객층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서울관에서 있었던 종이와 콘크리트 전시 같은 어떤 건축 아카이브 전시랑 그다음에 윤영근 작가의 회고전과 같은 전시는 관객 성향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관객 설정을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지, 그리고 만약에 좀 독특했던 관객 설정이 전시 디자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면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전시마다 타깃 관계층이 설정되는 게 맞는데 이게 딱 조직이라는 곳에 그 국립현대라고 하는 큰 단위 안에 일단 속해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는 개별의 전시 타겟이기보다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맞아들이는 관객이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설정이 들어가는 게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마다 조금 더 스페셜하게 이렇게 나뉘는 관객 설정이 사실상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종이와 콘크리트 언급하신 것처럼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아카데믹한 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청동을 지나는 나들이객들, 뭐 친구랑 밥을 먹고 기분 좋게 그냥 잠시 들려서 어떤 전시를 하지라고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시는 들려줄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전시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현대미술관 국가에서 운영하는 현대미술관은 사실은 관람 타겟을 일단은 포괄적으로 다 스펙트럼을 열어요. 그래서 전시마다 국립현대가 투사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태도와 조건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관람객은 다층적으로 열어놓고 다만 전시마다 접근시키는 그 관객의 층위를 좀 나누는 편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일 수도 있고 비전문가일 수도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관심자에게는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다가서게 할 것인가, 비관심자는 어떤 이미지를 보고 짧은 시간 안에 나가게 할 것인가, 그것들을 다 같이 담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재미나게 봤던 거는 일본의 모리미술관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건축 전시를 하는데 상당히 아카데믹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해서 그 학예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건축을 흥미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를 방문하는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그럼 어떤 식의 위계를 가지고 뿌려주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은 이제 층고가 높은 전시실 특성을 따라서 맨 위에는 아주 굵직한 타이틀들, 그러니까 쑥 보면 일본 건축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은 텍스트 설명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읽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아이패드나 디지털 매체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뭐 인터뷰에 대한 거, 아카이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뿌려놓는 거고 그 하단부에 실물 자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높이에 따라서 다가서는 영역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분류해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와 같은 경우는 종이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사람 연구자들은 직접 행위를 통해서 열어보거나 꺼내보거나 할 수 있는 2차 행위로 유도를 시켰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90년대라고 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건축은 이 사회적 변화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해서 건축이 이슈로 궁금하지 않아도 사회가 변화하는데 건축은 뭐를 했구나 정도를 알 수 있게끔 큰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들로 좀 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나갈 사람은 나가고 열어보고 꺼내보고 읽어볼 사람들이 있는 거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단계들을 행위유도 방식으로 저는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윤영근이나 사실은 그 종이와 콘크리트나 이 전시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다른 뮤지엄들하고 조금 다른 게 국립현대 같은 경우는 그 전시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소위 말해서 대립미술관이다라고 하면요. 대립미술관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제가 특정 뮤지엄을 얘기한 거는 대중친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뮤지엄이라서 그냥 잠깐 언급을 드린 거고요. 국립현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삼청동을 지나다가 미술관에 음료를 먹기 위해 들어왔다가 사물함을 이용하거나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시간을 조금 갖고 있다가 온 김에 전시 볼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제가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퍼센티지가 40%를 넘어서요. 그럼 이들은 전시실에 뭐가 아니라 그냥 왔다가 이게 무슨 전시야 하고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조건들을 많이 고려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시가 어디를 주체로 해서 열리느냐,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대관을 운영하는 전시실 같은 경우는 그 전시는 그 대관 업체를 보고 오기보다는요, 대관 주체를 보고 오기보다는 그 전시가 보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온도차가 있는 편이에요. 말씀은 굉장히 쉽게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거를 구현해내는 거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아니, 머리가 아프고 해서 약간 우리가 다른 쪽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왜 어포넌스라고 해서 행동 유도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 손을 잡고 급하게 들어와서 30초 만에 전시실을 빠져나가는 관객도 그녀에게는 또는 그에게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30초 안에 그 전시가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직접적 들어가서 관심 없이 들어갔든 관심 있이 들어갔든 간에 뭔가를 걷게 한다거나 아니면 잡아당겨서 열게 한다거나 하는 행위 유도성을 갖게 하면 스쳐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위를 한다는 건 이미 자기가 주체가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집중도 있게 그 컨텐츠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로처럼 설정한 어떤 전시다. 그럼 내가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가면서 만나는 환경들이 몰입을 갖고 오게끔 한다거나 해서 전시는 강제적 이미지를 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행동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주려고 하고 보통 회화전에서 전시실에 들어섰다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아요. 훨씬 짧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안에서 머물면서 시간을 잡아주게끔 하는 것까지가 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기 위해서 떠먹여주겠다가 아니고요. 시간을 들인다라는 건 그만큼 뭔가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장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30분 있는 사람과 30초 있는 사람은 당연히 컨텐츠에 다가서거나 인상을 받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의 시간을 얼마나 제어할 것인가가 주요 디자인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첫인상 주기. 트리거 포인트 같은 게 네네. 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아까 일본의 모리 미술관도 네네.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국내에서 공간 디자인 전공을 하신 후에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피버디 XX 뮤지엄에서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그런 말씀하신 관객의 경험이나 인식 체계를 고려하는 정도가 국내랑 해외랑 좀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랑 현재가 좀 차이를 보이는 점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외국에서 활동하실 당시의 사례를 들어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은 뭐 20세기 초 유럽이나 동시대 미술계의 전시 사례 비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핵심이 이 질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해외 사례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내에서 또는 전문가들의 집단 속에서 현대미술이 표현이라는 것이 오히려 전시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드는 것이 해외 사례예요. 해외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다.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수 있는 모마, 구겐하임 또는 영국의 테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이슈로 사람들이 많이 거론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인 거죠. 그 나라에서 그 뮤지엄을 찾는 관람객과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국내 필드에서 전시를 찾는 사람들의 성향이 이미 출발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무엇이 낫다, 무엇이 좀 덜하다, 이것 조건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어도 한국에서 전시를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인데, 적극적이라고 하는 그 방식의 표현법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관람자들이 이 시대에 전시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나라에서 전시라는 것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실은 미디엄이에요. 전시라는 것은. 그 방식에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제 태도적인 관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외국 사람들은 문화예술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그런 장치 없이도 바로 몰입되고 하지, 그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 전시를 통해서 그 사회에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가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 피켓을 드느냐 마느냐, 뭐 이런 관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시 표현법이 그거와 맞물려 있고요. 사실상은 모더니즘 시기, 그러니까 전시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 변천을 걷잖아요. 처음에는 대중을 위한 전시가 아니었어요. 컬렉터들이, 그 부가 있는 컬렉터들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또는 전쟁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본인이 쌓은 어떤 이 예술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그 나누는 대상이 대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내가 이만큼 갖고 있고 나의 취향은 이래라는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귀족 문화처럼 이렇게 보여졌던 것이 있다가 뭐 역사적으로는 프랑스 대혁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대중적으로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개방하는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전시라고 하는 매체로 이제 다가섰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살롱 스타일이라고 해서 작품을 일렬로 하얀 공간에 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택일 수도 있고 어떤 공간 속에 있는 그대로 환경 속에 막 넣어져서 보여준 거죠. 그러는 시기를 지나면서 작품이 시장성을 갖게 되고 순환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냥 컬렉터의 위상을 드러내는 문제이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순환을 하면서 통화 가치를 갖는 거죠. 예술품이라는 것이. 그러면서는
예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작품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조금은 다른 인상 지어지는 맥락적 요소를 지워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지금의 화이트 큐브인 거고요. 그러면서 시장 순환을 많이 이렇게 염두에 둔 방식들이 들어오다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 속에서는 건축물, 뮤지엄 건축물 자체가 예전과는 달리 예전에 있던 건물 속에서 어떤 게 행해졌다고 하면 표정 있는 뮤지엄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스페인 빌바오 뮤지엄은 가장 좀 두드러지는 것이었고 뉴욕의 로이드 라이트가 지어 있는 구겐하임도 그렇고요. 표정 있는 건물이 랜드마크화 되면서 뮤지엄으로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안의 경험을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시실은 여전히 화이트 큐브의 전시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흘러가면서 제가 느끼기는 것은 뮤지엄은 이제는 외관으로서 기억되는 뮤지엄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무슨 경험을 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이제 점차 또 변화되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뮤지엄이 상당히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적 건축적 특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표정이 바깥에서는 또 많이 내려놓아지는 성향들로 바뀌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내부에서의 문화적 경험, 서비스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인식체계라고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게 전시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 갖는 흐름, 그 다음에 전시라고 하는 것에 기대하는 조건들이 달라지면서 변화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맞이하는 사람들 소화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스테이크의 굽기가 유럽에선 다 그냥 미디움인데 왜 우리는 왜 웰던이야? 라고 하는 것은요. 유럽과 우리의 비교이기보다는요. 얼마나 소화력 있고 이 맛을 잘 그 다양성 있게 섭취하느냐에 따른 조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요구 조건이 서로 달라서 이거는 딱히 어떤 정답이 있거나 유럽은 이런데 여긴 이렇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바디에서 일을 했을 때도 회화 전시라든지 조금 더 대중적이거나 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들이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효과적인 부분을 많이 내려놓고 예를 들면은 마야 유물전이다. 피바디 SS 뮤지엄은 사실은 리움처럼 고고미술부터 시작해서 유물에서부터 동시대 미술까지 같이 다루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야 유물전 같은 걸 할 때는 진입부터 막 이렇게 상부에 그 구름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천둥 소리가 막 들리면서 마야의 석상들과 돌 조각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분위기 장치를 끌어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국은 유럽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기보다는 컨텐츠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여러 이슈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 표현 매체가 왜 한국은 이렇고 유럽은 이렇고 하는 비교는 단순 비교로 해외는 이러니까 한국이 하는 방법은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는 또 없겠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좀 더 이제 전시장 내부의 경험으로 네.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그 아스거 이온 전시를 서울관에서 봤었는데 그때 깊은 인상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들어갔는데 평소랑 그 국립현대미술관 제1 전시장이 굉장히 달라가지고 좀 놀랐었는데 색감이라든지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서 이제 전시장 안에 어떤 삼각형으로 된 임시 벽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거나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점선들이 그려져 있고 또 입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반투명한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영상이 투시가 되고 있었다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그 넓은 제1 전시장을 많이 섬세하게 구획을 짓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관람객들이 어떤 그런 구획들을 따라서 관람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자유롭게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면서 관람을 하고 있던 것도 이제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처럼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이 규모가 큰 전시장 공간에서는 관객의 동선을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좀 유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관람객의 동선 계획을 할 때 주요하게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관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 또 그러한 경험의 간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 야스거윤이라고 하는 덴마크 작가를 이해하는데 그가 만들었던 뭐 초기, 중기, 후기 또는 우리가 이렇게 좀 카테고리화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표현 매체의 방식들이라는 것이 뒤섞여서 보여져서는 이해하기 힘든 작가였다고 하면 강제동선을 썼을 거예요. 강제동선은요, 물리적인 구축으로 통해서 딱 여기다면 저기를 보게 한다는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벽을 세우는 조건들을 만들었을 텐데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 야스고요는 한꺼번에 등장하는 씬을 봤어도 야스고요인 거고요. 그 안에서 그가 사회운동가로서 야스고요, 예술가로서 야스고요, 표현 매체를 실험하던 단계의 야스고요를 나눴으나 그거는 사실은 집중도 있게 보고자 하는 사람, 이 요원에 대해서 나는 좀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럼 이 카테고리 안에서 뭘 더 집중해서 봐야 될지라는 의도를 갖는 사람은 지시선의 라인을 따라갈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나눈 심리적인 이 섹션 구분에 대해서 조금 의도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관객을 원하는 부분으로 지시선을 놨던 건 마찬가지고요. 만약 야스군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체 누구야? 정도였다고 하면 그가 했던 화풍을 그냥 한눈에 들어오게 해서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부터 지시선에 관심 없이 쭉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물리적인 구획을 통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요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가 우리에게 낯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 예를 들면 피카소다. 그러면 저는 조금 하드한 구축을 했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피카소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는. 그러면 기획자가 이번 피카소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들려주고자 하는 어떤 관점이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랬을 때는 이 얘기 다음에 저 얘기 다음에 먼저 저거 먼저 보지 마세요 라고 해서 코스라인을 짰을 거예요. 요는 저에게도 사실은 낯설었고 많은 대중들에게도 야스고윤이 누구지라고 하는 그 관객을 통해서는 빨리 이 사람의 화풍을 전체적으로 이미지로 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축 구획을 하지 않았고 패브릭으로 두었던 것은 구획 자체가 벽이라는 조건은 그 층고가 7m였어요. 전시실이 7m의 벽을 세운다거나 어떤 벽을 세운다면 위압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거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프트한 재질인 패브릭을 사용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패브릭은 다음 섹션의 이미지를 완전히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분위기다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친근하게 사람들을 우리에게 낯선 작가에게 받아들이는 조건이 조금 더 환대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고,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이중섭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밀폐된 영상실을 블랙박스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들려주고 다니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려줄 수 있게끔 하는데, 제가 영상 부스를 완전히 밀도 있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그 반투가 재질인 철망을 사용해서 공중에 이제 띄웠거든요. 그만큼 내가 낯선 작가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도 있으나 뭘 영상까지 봐 하는 사람들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영상 사운드를 그냥 전시실에 다 뿌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영상실 사운드가 다 전시실에 개입되는 게 괜찮아요 하는데 그것은 의도였어요. 그래서 덴마크의 그 발음들, 그의 지인들이 그를 말하는 이야기들이 내 감상하는 지점이 어디에 서 있건 간에 계속적으로 청각적으로는 요소로서 등장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영상실이 밀폐돼서 선택적 조건으로 보기보다는 누구나 한 번은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개방형으로 만들었던 거죠. 왜냐? 모르는 작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야스거연 했을 때 그림에 대해서는 떠올리는 이미지가 많지 않아도 어떤 전시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약간은 보라색 빛이 그 안에 있었는데 요넥에서 나오는 색감 중에 상당히 보라색 컬러들이 많이 특징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전시실에 그냥 한번 3초만 들어왔다가 나갔어도 요네 분위기가 중저톤에 무슨 어떤 보랏빛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 이미지 심어주기. 그 다음은 요네 관심이 생겼으면 사람들은 그 다음 체계로 책을 찾아본다거나 SNS를 찾아본다거나 여러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낯선 작가를 보여주는 전략으로 그 방식들을 좀 선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전체적인 전시의 분위기가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색감이랑.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낯선 작가를 쉽게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별 작품보다는 좀 전체적인 인상 위주로 접근을 네네.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네. 예,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 전시를 또 한다. 그럼 이제는 또 접근 방식이 전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정말 다시 두 번째 하는 요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들려줄 메시지가 뭐다라는 게 조금 더 확고한 거죠. 그러니까는 컨텐츠 큐레이터는 요를 통해서 나는 해야 되는 메시지와 카테고리가 있어가 명확해요. 이것이 그 느슨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여줄 때는 큐레이터가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라는 조건과 실질적 관람객이 받아들인 조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어요. 그러면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저로서는 빨리 향만 맡고 갈 사람, 시식해 볼 사람, 시식하고 다음 숟가락을 다시 뜰 사람을 다 고려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음식을 딱 꺼냈을 때 바로 포크를 들고서는 식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향이고 여기서 무슨 재료를 쓴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좀 보여주는 효과도 분명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관점이었던 거죠. 다시 보고 싶네요. 그 전시. 뭔가 기록으로 온라인으로 어떻게 다시 기획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님이 예전에 하셨던 인터뷰를 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에서 관람객이 움직이면서 획득한 시각 관계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를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그런 관객의 움직임과 시선을 디자인 단계에서 어떻게 고려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따라서 관객의 경험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 이슈는 제가 어떤 뮤지엄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으나 뮤지엄에서의 경험들 속에서 제가 약간 주의산만이 있었는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 다음 거는 이걸 보시오라고 하는 것에 따르는 관객이 아닌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뒤에 시선에 꽂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선적으로 정면성을 갖고 나가는 진입로의 방향으로는 계획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휙 돌아봤을 때 시선에 꽂히는 무엇이 하나도 없었을 뿐더러 보세요라고 하는 메인 동선 이외에는 그 밀도가 상당히 이제 다른 거죠. 그랬을 때 사람의 시각이라는 것은 저처럼 가다가 땅도 봤다가 옆도 봤다가 천장도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이론적 조건에 눈높이에 맞춘 어떤 동선 라인으로만 전시를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궁금했어요. 결국 보는 사람은 저와 같은 사람인 거고 사람의 그 소위 말하는 이 모바일 아이라고 하는 우리의 눈은요. 루트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구글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는 그 가상 시스템은 내 커서가 의도적으로만 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카메라가 가는 데를 따라서 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실질적 공간은 그렇지 않아요. 가다가 뭐 하기도 하고 갑자기 뭐에 꽂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시선이라는 것은 이 포인트가 위도 꽂혔다가 아래도 꽂혔다가 매칭 포인트도 서로 다른데 제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정면에 앉은 그 선생님을 바라보지만 선생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앉은 선생님이 같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표정이 비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서로 전달되고 있구나가 보여지는데 작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A라는 작품을 본다고 해서 A 이외에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인접 등장하는 작품과의 관계는 관람자에게 무슨 인상을 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A라는 작품과 C라는 작품이 먼 거리에 있으나 두 개가 되게 유사해 보여. 이랬을 때는 신기하게 저 두 개가 뭔가가 비슷하네라는 것들을 감상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게 시각관계라는 게 생긴다는 것을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제가 관람자로서 주의 깊게 볼 때 알아낸 부분인 거고 시각관계라는 것을 염두하고 고려를 하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의도한 만큼 다 읽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공간에 보면은 이렇게
창을 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제가 이제 박물관, 국립현대에 오기 전에 민속박물관에서부터 이제 했었던 방식이기도 하고, 많이 벽 너머 공간에 펼쳐지는 작품과의 인상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시각적 거리 스케일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 가까이 있는 작품, 그 다음에 만나는 작품과의 거리가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들도 있고, 가능성, 그러니까 비교 군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거는 막힌 벽보다는 일부가 투시되어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주는 것들이 좀 더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행동선이라는 조건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돌아섰을 때, 움직일 때, 빠르게 지나나갈 때 무엇들을 보게 하는가 해서 그 시각의 관계와 보행성은 거의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트랙을 따르는 그 카메라 앵글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조건의 내 신체적인 눈이라고 하는 조건은요, 굉장히 많은 변수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이 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다 싶은 생각을 이제 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창 디자인 하신 거를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게 미리 이제 다음 작품을 약간 미리 픽하는 것처럼 네네.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걸으면서 보다가도 딱 그게 눈에 띄게 되면은 저게 뭐지 하면서 네. 잠깐 멈춰서 보게 되고, 같이 비교하면서 보게 되고, 맞아요. 또 기대감도 높아지고 하는 그런 점들이 확실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게다가 작가 선생님들,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작업을 할 때 A라는 작품이라는 성향이 끝나고 단면처럼 딱 끝나버리고 다음 작품이 혜성처럼 등장하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에서 바라보는 작품과 작가의 변화를 통해서 그 다음 등장하는 작품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구획된 방으로 설정이 되면 다음 영역을 코너로 틀고 나가면 아까 무엇에서부터 이것이 모티브화 되어 있는지의 그 변화의 단계를 설명하는 문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이런 화풍 다음에 저런 표현이 나온 것이 어떤 부분일까를 미리 텍스트를 읽지 않는 관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꼭 글이 아니어도 내가 실질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푸른색 다음에 붉은색을 썼어. 그러면 붉은색으로 진입된 이유가 있을까라는 퀘스천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변화의 양상을 내가 미리 직감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약간 영화에서 보면은 어떤 사건이 먼저 살짝 등장했다가 다음 얘기를 뭘 들려줄지를 심리적으로는 기대를 하고서는 보게끔 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흐름 속에서 너무 이렇게 맥이 끊겨서 다음 단계가 등장하지 않게끔 하는 장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작품 관계들을 유기적으로 네네. 만들어줄 수 있는. 네. 그러면 이제 전시 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전시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전시 공간과 작품, 작가, 관객의 그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레이어를 더 얹어가지고 전시를 더 풍부하고 복합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규모가 큰 전시들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관객이 보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제한적일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이나 정보의 양도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방향성이 뚜렷한 전시 디자인이 그 관객이 전시나 작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추고 또 공감을 얻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최근 관객들이 워낙 그런 시각적인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공간 디자인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쉽게 끌리게 되는 만큼 어떤 강한 디자인은 개인이 작품에 주도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재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는 그런 여지를 조금 줄어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절묘한 완급을 조절하는 게 전시 디자인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디자이너님만의 접근 방식이나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미술 비평가들하고 실질적으로 수면 위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바로 말씀하신 이 이슈들이에요. 과연 작품을 보는데
오히려 공간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미술관,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에 진입되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건축 설계사무소에 있었거든요. 거기와 여기 이제 차이, 그 다음에 커머셜 영역에서 제가 활동하는 공간 디자이너들의 차이는, 제가 하는 것 중에 나는 트렌드를 선도하는가의 질문보다는요, 과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 계속적으로 저 스스로가 빠져나와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기차의 모습을 보려는데 기차에 타고 있으면 기차의 모습이 안 보이지 않느냐 해서 스스로가 계속 이 기차에서 내리는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봤을 때 첫인상 때문에 또는 이 공간의 인상 때문에 저해하진 않을까 하는 것들, 그리고 더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충만하기보다는요, 가장 최소화되어 있는 거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매체에서 제가 한 전시들이 소개될 때는 사실은 이미지가 강한 것들이 소개가 돼요. 근데 10개 중에 그건 3개도 안 되는 2개 정도의 경우인 거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데, 이거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녹아있기 때문에. 근데 녹아드는 전략을 쓰는 게 있고, 얘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를 들면 종이와 콘크리트는 인상이 굉장히 강해요. 인상을 남기지 않으면 이런 전시가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데믹 영역은 얘기는 다르지만요, 대중에게는요. 요온 같은 경우도 그냥 작품이 화이트 큐브 안에 이렇게 있었으면 뭐였더라? 이런 정도예요. 근데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전략적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전시는 어쩌면은 기획 전시로서 스쳐갈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을 조금 더 쥐어주겠다. 어떤 전시는 일부러라도 인상을 많이 빼는 전시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이제 다른데, 완급 조절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시를 관람자에게 어떻게 남길 것이냐, 그리고 이 전시가 행해짐으로 해서 다음 고리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여러 번 했었던 전시야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더 인상을 세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중섭이 좀 그랬어요. 이중섭은 이미 너무 사람들이 익숙했고, 이중섭이라는 전시가 유일하게 국현에서 선보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이미 작품에 대해서는 이미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전시실을 방문하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거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섭이 겪어왔던 사회상, 가족과의 애절함, 이런 것들을 드러냄으로 해서 작품을 새롭게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는 분위기 장치가 좀 들어갔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어떤 전시들은 이제 재미난 표현들은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인상 남기기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또 의도적으로 여기는 터치를 많이 하지 말자고 쭉 빼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방식을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네거티브게 봤던 사람들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왜 신경을 이렇게까지 이번엔 안 썼어요? 라고. 신경을 안 쓴 게 아니에요. 방을 비워낼 때는 그 선택을 하기까지는요, 저라는 사람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비우는 선택을 할 때는 더 많은 조직적인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것보다도 과감한 선택이고 나를 거는 모험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피드백들이 왜 용주 선생님 이번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셨어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군가는 이러니까 더 좋게 바라봐야 진다. 누군가는 뭐부터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있는 거죠. 근데 정답은 없고요. 결국에는 기획자와 제가 이 전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남길 것인가, 그 다음 이후에 전시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하지 않을까는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뭘 보고 나가게 될까 하는 것들을 관객 입장으로 계속 좀 투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들, 저희 팀 내에 구성원일 수도 있고 디자이너가 아닌 쪽에서도 와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계속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견제의 시선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방식이 제가 이 완급 조절을 하는 툴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매번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실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분야에서 일한 지가 꽤 됐어요. 아마 행한 전시 개수만 해도 국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할 텐데,
신기한 건요. 어쩜 이렇게 쉬워지지 않나 싶어요. 100번 이상의 전시를 만든다고 하면은 익숙해질 만도 하고요. 그야말로 뭐 10,000시간의 법칙? 저 그거 채운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다는 게 참 낯설어요. 낯설고 매번 새로운 전시가 오면 조바심도 나고 불안해요. 내가 이걸 잘 해석할 수 있을까? 과해지진 않을까? 또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이 막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경력이 쌓인다는 게 이건가 보다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점차 저를 믿는 그 퍼센티지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안 되면 어쩌지에서 그동안 잘해왔잖아. 이런 상황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라고 해서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어. 끝까지 안 풀려도 어떻게든 나올 거야라는 믿는 거는 많아지지만 쉬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긴장되는 이 직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그냥 느낌이 그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난이도 높은 점프를 뛰기 전에 왜 자기가 회전 반경을 돌아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그 반경을 돌잖아요. 그때 마음일 것 같은 거죠. 어제까지도 100번의 점프를 하고 넘어지지 않았어. 그럼 이제 자기를 믿는 확률은 높아지지만 지금 점프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아이디어가 이렇게 안 나오는데 앉아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빨리 내려놓고 다음 사람이 문화대중화를 위해서 와야 되는 건 아닐까? 막 그런 생각들과 그래서 그냥 스케이트 선수들이 1000번의 점프를 해도 1001번째 넘어질 수 있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회전을 할 때 이 정도 속도감이면 뛸 수 있어. 어느 지점에서 내가 딱 차고 올라야 돼. 이런 게 이제 쌓이는 것뿐이지. 나 이제는 점프야 뭐 쉽지. 그렇지 않아. 제 직업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매번 불안하고 매번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는 믿고 맡기자는데 그 믿고 맡겨주는 것에 대한 또 그 부담과 그 기대를 채워줘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역시예요. 역시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없으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전과 똑같았거나 실망을 줘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역시는 그동안이 이미 신뢰의 구축도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 선을 넘어줬을 때 감탄사가 나오는 게 역시예요. 야, 역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혜성처럼 등장해서 역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기대가 꺾였을 땐 절대 역시라는 말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는 궤도 안에서 정상 궤도 속에서 상승했을 때 나오는 단어라서 제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것들이 항상 역시예요. 근데 이 역시를 들으려니까 막 완벽주의자 성향이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참 쉽지 않네요. 근데 항상 불안해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되게 공식적인 매체에서 이제 보여지는 피드백이나 네네. 아니면 그런 수상 경력 같은 걸 보시면 너무나도 좋은 성과를 계속 이렇게 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활동도 그런 관객의 그 감상이나 피드백이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리뷰 토크를 발행을 계속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전시 디자인의 영역에서는 이제 관객도 전시에 굉장히 중요한 참여자 중 하나인데 그런 관객의 피드백을 어떻게 가늠하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그런 큰 전시장은 하루에 이제 방문하는 관람객 수도 굉장히 많고 그 층위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개개인의 사적인 경험을 분석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관객의 피드백을 측정하는 기관의 툴이 존재하는지 아니면은 디자이너님만의 그 노하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것도 제가 그 다음을 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방법적으로.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 의뢰돼서 질문 항목에 따라서 이것들이 책정될 수 있게끔 그래서 만족도의 설문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설문지라고 하는 것이 받아내는 답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툴은 아직은 없는데 다만 제가 너무 반갑게 보고 있는 것은 트위터와 그 SNS예요. SNS는 다 개별화되어 있는 아카이브의 기록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뭐를 올리고 업로드하고
또 그들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그냥 너무 솔직한 그 리뷰가 올라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답을 바로 달아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뭘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내가 뭘 하고자 했냐면 하고 달아주고 싶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와, 이 사람은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처럼 맥락을 그냥 너무 잘 읽어내서 제대로 해야겠구나라는 것에 이렇게 좀 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스승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대해서 검색어로 전시명들을 좀 쳐보기도 하고 해요. 작가명을 치기도 하고. 그럼 거기 리뷰가 무지무지 전문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전처럼 좋았다. 뭐 그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사람들이 다 전문화되어 있고 본인이 다루고자 하는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플랫폼을 그냥 막 이렇게 소비적으로 이미지 올리는 것을 쓰지 않는구나. 자기 리뷰를 통해서 누군가가 의견을 달고 하는 그 소그룹의 또 이런 그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들이 절대 가볍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시 하나를 봐도 뭐 맛집을 갔어 와도 그 맛집의 리뷰가 맛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떠어떠했고 무엇은 뭐 향신료가 좀 강했고 익히는 정도를 통해서 내가 식감이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전시도 사실상 윤형근이 소위 말하는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전문 영역의 사람들과 관람객의 반응이 너무너무 극명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그 현대미술 전문가 부분의 일부 영역에서는 받았었거든요. 윤형근 자체를 잘못 해석했다. 뭐 기본적인 화이트 큐브의 논리를 망각해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있었는데 관객들의 반응은 상당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실시간적으로 전시 리뷰들을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혹자는 비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효과적인가 하는데 관람객 비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위 비전문가라고 우리가 치부를 한다면 그 비전문가를 위해서 활동하고 전시를 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우린 전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거의 요즘은 데이터 자료를 만들어 나가는 전문 기관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좀 신랄하게 올라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체가 다양화되고 개별화되어 있는 어떤 업로드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요. 피드백에 있어서는 더 생생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지금이 오히려 5년 전, 6년 전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피드백이 빠르고 생생한 것 같아요. 저희 시간이 일단은 초과가 되기는 했는데 마지막 그러면 저희가 저희 인터뷰에 약간 공식 질문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김용주 디자이너는 어떤 관객이신가요? 직구준 관객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까지 볼 줄 몰랐지? 하는 거를 관객으로서는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차려진 파티에 그 식탁 밑을 바라보는 관객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볼 줄 몰랐지를 하는 것은 제가 일단은 제가 만들어 놓은 식탁이 아닌 데에서 그 맛보는 방법들을 많이 실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직구준 관계? 그래서 제재를 많이 받아요. 그 도슨트 분이 사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 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거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인 게 들춰보고 뭐하고 작품이 걸려있으면 그 뒤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럼 뭐 관람자분 뭐 거기서 떨어지세요. 그리고 이제 센서가 울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제가 거기 다가가면 안 되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건 거죠. 그래서 제재를 많이 받는 한가람 미술관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보면 저만 이렇게 그런 상황이어서 젠틀한 관람자는 아닌 거죠. 네, 오늘 이렇게 귀중한 황금 같은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멋진 전시 네. 디자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